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잠시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남편에게 뺨을 맞고 그 길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한도 5천만 원짜리 블랙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다음 날 제 가족 카드로 결제하려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로 쏟아졌지만 마음속으로 퍼져나가는 냉기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수입 가죽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한 손은 여전히 왼쪽 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화끈거리는 통증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것은 뺨 한 대였습니다. 지난 3년간 제 곁을 지켜온 남편이자 건장한 성인 남성이 온 힘을 다해 내리친 딱이었습니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민준의 거친 숨소리와 뒤섞여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 집 가구 대부분은 제 월급으로 산 것들이었죠.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때 다정했던 그 남자는 끔찍할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 기운과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셔츠 한쪽은 허리띠 밖으로 삐져나와 최근 그가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손가락은 두려움이 아닌 비이성적인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밤의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입 닥쳐. 네가 돈 좀 번다고 이제 나를 가르치려 들어. 잘 들어, 이 집 가장은 나야. 나 박민준 아직 안 죽었어. 입술 끝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방금 맞은 충격으로 입술이 터진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남편에게 맞은 아내는 울부짖거나 애원하거나 분노에 차소리치기 마련이죠.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감정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앞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대신 썩어빠진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기로 한 것입니다. 3년의 결혼 생활, 1000일의 시간. 저는 대학 시절 첫사랑과 결혼한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민주는 비록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야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폭력으로 감추려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흐트러진 실크 잠옷을 바로잡았습니다. 저의 태연한 행동이 민준을 더욱 화나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강화유리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고 크리스털 찻잔 세트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튀어올랐습니다. 뭘 봐.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내 분기 보너스만도 못한 월급 300만 원짜리 남편이라고 비웃는 거잖아. 그렇지. 서연아.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에는 이제 애정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분석만이 가득했죠. 저는 조금도 떨림 없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취했네요. 가서 자요. 할 얘기가 있으면 내일 아침 맨정신일 때 하죠. 안 취했어. 민주는 소리치며 테이블 위 장식용 꽃병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직접 꽂은 백합들이 마룻바닥 위에서 지시겨졌습니다. 그를 향한 저의 마지막 존중심이 사라지는 순간과도 같았죠. 정신 똑똑히 차리고 있어. 널 제대로 가르쳐야겠어. 회사에서 팀장이라고 집에 와서까지 왕비 노릇하려 들지 마. 아내면 남편 말에 순종하고 남편 체면을 세워줄 줄 알아야지.
넌 입만 열면 돈, 돈, 돈. 비교질이나 해대고. 저는 바닥에 잔해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들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그저 제 계좌로 들어온 분기 보너스에 대해 무심코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저는 그 돈으로 그의 낡은 차를 바꿔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열등감이라는 뒤틀린 렌즈를 통해 저의 호의는 그에게 굴욕으로 비쳤던 겁니다. 뺨의 통증은 제 인내심의 한계가 무너졌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운명에 순응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영업팀장 이서연입니다. 저는 위기 대처법을 압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제가 겪어본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깨진 조각들을 넘어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전적인 눈빛으로 제 뒷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닫기 전 저는 오늘 밤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준 씨, 제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당신은 방금 당신이 가졌던 가장 소중한 걸 잃었어요. 돈이 아니라 나를. 오늘 밤을 똑똑히 기억해요. 당신이 내 몸에 손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니까. 저는 문을 세게 닫고 안에서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민준의 욕설과 함께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울지 않을 겁니다. 여자의 눈물은 그 가치를 아는 남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폭력을 쓰는 자에게 눈물은 나약함의 증거일 뿐이죠. 오늘 밤은 긴 밤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내일 해가 뜨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더 이상 맹목적으로 인내하고 용서하는 아내는 없을 겁니다. 어째서 그 따귀가 날아왔는지 이해하려면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어떤 폭풍도 예고 없이 찾아오지는 않는 법이죠. 우리 결혼의 하늘은 이미 오래전부터 잿빛이었습니다. 그저 제가 애써 외면하며 잠시 지나가는 먹구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을 뿐입니다.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마감해야 해서 밤 8시 가까이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죠.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지독한 담배 연기가 코를 찔러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민준이 푹 파묻혀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운 양주병과 담배꽁초로 가득 찬 재떨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소리는 꺼져 있었고 깜빡이는 푸른 빛만이 남편의 수척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한숨을 삼키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또 술 마셨어요? 저는 부드럽게 물으며 술병을 치우려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위 안 좋으니까 빈속에 술 마시지 말랬잖아요. 뭐 먹었어요? 저녁 데워줄까요? 민주는 술병을 확 낚아챘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저를 원수처럼 쳐다봤죠. 왜 이렇게 늦게 와? 또 접대했어? 아니면 어떤 놈이랑 같이 있었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비이성적인 질투를 보인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 그의 말에 담긴 적에는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분기 마감이라 마케팅팀이랑 회의하느라 늦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민주는 비웃었습니다. 비뚤어진 조소가 가득했죠. 어련하시겠어. 우리 팀장님은 바쁘시지. 돈 버는 여왕님이시니까. 나는 뭐 그냥 빌빌대는 회사원 나부랭이고 일도 제대로 안 풀려서 일찍 집에 와 아내나 기다리는 셔터맨 신세고 내 얼굴 이제 지겹지?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한 달 전부터 민준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건축 자재 가게를 열었지만 동업자에게 큰돈을 사기당했고 손님도 뜸해졌습니다. 당신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까 제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힘든 내색 안 했어요. 심지어 제가 승진한 것도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숨겼는데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차갑게 식은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요? 난 한 번도 당신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일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면 잠시 쉬면서 여행이라도 다녀와요. 집안 경제는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맹세컨대 저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아내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남자에게 그런 관심은 동정이자 그의 자존심을 짓밟는 모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닥쳐. 나한테 잘난 척 좀 하지 마.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말은 참 번지르르 하지.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아내 치마폭에 쌓여 산다고 알게 하고 싶은 거냐. 나 여행 보내놓고 너는 그 시간에 더 잘난 놈들 만나러 다니려고 그러지. 저는 남편을 보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진심 어린 위로가 이렇게까지 악의적으로 왜곡될 수 있을까요? 민준 씨, 너무 심하잖아요. 나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어요. 당신 걱정하는 게, 당신 건강 챙기라는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내 걱정 따위 필요 없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내 몸은 내가 챙겨. 내가 돈 좀 번다고 날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 눈에 난 그냥 실패자일 뿐이잖아. 부정하지 마. 날 보는 내 눈엔 항상 동정이 가득해. 이딴 상황.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고. 그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담배 연기 자욱한 거실에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호화로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비쌌지만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3년 전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원룸에 새들어 살며 라면 한 봉지를 나눠 먹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룬 지금 우리 부부 사이의 거리는 까마득히 멀어졌습니다. 제 성공이 빛날수록 민준의 열등감이라는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우리 사이의 사랑과 존중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일어나 담배꽁초와 술병을 치웠습니다. 기계적으로 청소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강해서 7일옹에만 남편보다 돈을 잘 버는 게 죄인 걸까?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민주는 저를 부르러 나오지 않았고 저도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안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별거한 밤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남자의 자존심과 여자의 희생이 정면으로 부딪혀 결코 메울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낼 폭풍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보는 그 눈빛이 싫습니다. 순종적이면서도 관용적인, 그러면서도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 서연은 제가 무능하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 과도한 관심 하나하나가 제 자존심에 박히는 가시 같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작은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에 실패했습니다. 발주처 놈이 제 행색과 제가 타고 온 낡은 차를 훑어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죠. 그 말투가 무슨 뜻인지 저는 잘 압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고 자본도 없다고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급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박 선생님, 사모님은 오늘 일찍 오셨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오시던데요. 들어보세요. 경비 아저씨까지 이 집 부엌의 주인이 사모님이라는 걸 압니다. 여기 사람들 눈에 저는 그저 이서연 팀장 남편, 운 좋게 부자 아내를 만난 놈일 뿐입니다. 이 아파트는 공동명의지만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를 서연이가 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월급 300만 원, 차비, 접대비, 시골 어머니께 용돈 좀 보내드리고 나면 남는 게 얼마나 될까요? 이 화려한 서울 땅의 비싼 생활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부엌에 들어가니 서연이가 분주하게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돌아봤습니다. 왔어요? 씻고 와요. 밥 먹게. 오늘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그녀가 아직 갈아입지 않은 비싼 오피스룩, 소파 위에 던져진 명품 가방을 보자 제 자신이 한없이 작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가방 하나가 제 석 달치 월급보다 비쌀 겁니다. 밥. 저도 모르게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맨날 밥 타령이야. 나 피곤한 거 안 보여? 서연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요? 가게에서 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또 그 관심 어린 말투, 그게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내 가게 얘기 좀 그만해. 저는 낡은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지금 아주 신났지. 남편은 사업 말아먹고 있는데 자기는 승승장구하고 돈은 물처럼 들어오니 기분 째지냐. 서연은 가스 불을 끄고 저를 마주 보고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서운함이 스쳤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민준 씨, 왜 그렇게 삐뚤어지게 생각해요? 나는 당신 아내예요. 당신이 성공하면 기쁘고 실패하면 걱정되지. 내가 왜 신이 나겠어요? 내가 힘들게 일하는 것도 다 이 가정을 위해서예요. 가정을 위해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아니면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거겠지. 이 집 좀 봐. TV, 냉장고, 내가 타는 차까지 전부 내 돈이잖아. 넌 날 이 집에서 빌어먹는 놈으로 만들었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널 유능하다고 칭찬하고 집에 와선 그 유능함으로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잖아. 내가 언제 당신 머리 꼭대기에 앉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난 당신을 최대한 존중했어요. 돈 문제로 불평한 적 한 번도 없었고 친구들이나 가족들 앞에서 항상 당신 체면 세워주려고 노력했잖아요. 진짜 존중을 원해. 저는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동정 말고 네가 시골 내려가서 우리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조카들 선물 사주고 꼭 네가 우리 집안 전체의 은인인 것처럼 굴잖아. 사람들이 나 박민주는 무능해서 처가덕에 산다고 손가락질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요. 서연도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건 자식된 도리잖아요. 당신이 돈이 없으면 내가 대신하는 거고 그게 며느리 된 도리라고요. 부모님이 궁핍하게 사시는 걸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말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항상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 항상 옳다는 점이 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완벽하고 너무 철두철미해서 제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화려한 인생에서 쓸모없는 장식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열등감은 맹목적인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 완벽한 껍데기를 부수고 그녀에게 저도 위험이라는 게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약자의 분노는 자신의 무력함만 더욱 드러낼 뿐이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에 숨겨둔 양주를 꺼내 마셨습니다. 오직 술만이 이 열등감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술에 취하자 제가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인 것 같았죠. 그리고 미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겠다. 돈, 각자 벌어서 각자 써보자. 내 돈 없이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나 박민주는 여자 등골 빼먹고 사는 놈이 아니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겠어. 민주는 침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 어수선한 부엌에 저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냄비 바닥에 새까맣게 타버린 김치찌개는 제 심정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끄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까부터 억눌렀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주는 제가 그를 무시한다고, 돈으로 그를 짓누른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늘이 아실 겁니다. 만약 제가 정보다 돈을 더 중시했다면 저를 따라다니던 다른 성공한 남자들 대신 빈손으로 상경한 그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눈을 감고 지난 3년의 기억을 되감아 보았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저는 언제나 남편의 연약한 자존심과 제 커리어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줄타기 광대였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자신을 위한 쇼핑이 아니라 민준의 신용카드 대금을 몰래 갚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제가 만들어준 한도 높은 가족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카드로 접대 술값을 계산하고 사업용 이미지를 위해 옷을 사고 심지어 상사에게 줄 선물을 사기도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카드 결제 문자가 올 때마다 저는 그에게 어디에 썼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빚을 갚았습니다. 그에게 사회생활을 위한 그럴듯한 껍데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6개월 전 그가 친구들과 비교하며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달 그의 월급은 가게 월세를 내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우수 사원에게 스마트폰을 상품으로 줬는데 저는 쓸 일이 없어 당신에게 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주는 200만 원에 가까운 그 스마트폰을 받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내가 사줬다고 자랑했죠. 그는 그 돈이 제가 자기 개발을 위해 경영학 강의를 들으려고 모아둔 돈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시골 친척들에게 서울의 고급 아파트를 장만했다고 늘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계약금은 제 결혼 전 저축이었고 매달 나가는 200만 원의 대출 이자도 제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그는 생활비 일부만 보탤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따진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돈, 내 돈을 명확히 구분한 적도 없었죠. 제게 부부란 함께 짐을 짊어지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고통스럽게도 저의 침묵과 희생은 그의 환상을 키우는 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제가 버는 돈 역시 땀과 눈물, 그리고 밤샘 근무의 대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30살인 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벌써부터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일하면서 힘드냐고, 스트레스 받지 않느냐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자기 체면을 구기지는 않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죠. 날 빌어먹는 놈으로 보잖아.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가 열등감과 이기심으로 자신을 그 자리에 위치시킨 것입니다. 그는 풍족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제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는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타버린 찌개 냄비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대담하고도 고통스러운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 보호를 굴욕으로 여긴다면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하는 자유와 자존심을 돌려주겠습니다. 그가 경멸하던 아내라는 자금줄이 끊겼을 때 그 허황된 자존심으로 어떻게 살아남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그를 벌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그가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의 대가가 이 결혼의 파탄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조용한 희생이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커튼 틈으로 비치는 햇살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옆을 보니 침대는 비어 있었고 서연은 이미 일어난 지 오래된 듯 했습니다. 어젯밤의 다툼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내리쳤던 일.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인지 알려주려면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언제까지나 기죽어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거실로 나가보니 서연이가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실내복 차림에 가벼운 화장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감정 없이 차가웠습니다. 언제나처럼 따뜻한 아침 식사는 없었습니다. 일어났어. 서연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밥은? 배고픈데. 저는 냉장고로 가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냉장고에 라면 있으니 직접 끓여 먹어요. 서연이 툭 던지듯 대답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꿰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남편이 배고파 죽겠다는데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당신 아내 맞아? 서연은 타이핑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였죠. 독립하고 싶다면서요. 어제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동정하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각자 일은 각자 알아서, 밥도 각자 알아서 먹는 거예요. 피가 얼굴로 쏠렸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건가? 좋았어.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지? 나한테 그런 태도로 나와. 좋아. 공평하게 하자 이거지. 그럼 오늘부터 돈도 각자 벌어서 각자 쓰는 거야. 내 더러운 돈 한 푼도 필요 없어.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 테니 너 없이 내가 굶어 죽나 한번 보자고. 저는 호기롭게 선언했습니다. 그녀가 겁을 먹고 사과하고 예전처럼 저에게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확실해요? 그녀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100% 확실해. 저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월급 300만 원이면 먹고 사는데 충분해. 아내한테 돈 타 쓰거나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쓰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나도 남자고 자존심이 있어. 지금부터 생활비는 반반이다. 더 이상 얹혀 산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서연은 노트북을 덮고 일어나 와인 캐비닛으로 가더니 종이와 펜을 꺼내왔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말했으니 확실히 하죠. 돈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는 반반.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반반은 모든 걸 반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당연히 공평해야지. 내가 전기세, 수도세도 못 낼 줄 알아?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써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써보라고. 그때 저는 정말로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3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식비 50만 원, 교통비 20만 원, 공과금 해봤자 30만 원 정도겠지. 그래도 술 마시고 시골에 돈 보낼 돈은 충분히 남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파고 있는 무덤이 얼마나 깊은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연은 종이에 망설임 없이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이 아파트 대출 원금과 이자 매달 400만 원.
절반인 200만 원은 당신 부담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제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뭐, 그렇게 많아. 잊었어요. 여기 강남 30평대 아파트잖아요.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까지 내가 다 내서 당신이 몰랐던 거겠죠. 공평하게 하자면서요. 아니면 이 부분은 내가 내줄까요? 그럼 또 얹혀 사는 게 될 텐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의 체면이 후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됐어. 200만 원 낼 수 있어. 좋아요. 서연은 계속 썼습니다. 둘째, 아파트 관리비, 주차비, 인터넷, 케이블 TV, 요금. 합쳐서 한 달에 약 50만 원. 절반인 25만 원은 당신 부담. 식은땀이 등 뒤로 흘렀습니다. 200만 원에 25만 원을 더하면 225만 원. 이제 제게 남은 돈은 한 달 식비, 교통비, 개인 용돈을 합쳐 75만 원뿐이었습니다. 셋째.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 집 시스템 에어컨에 세탁기, 건조기, 인덕션까지 쓰니까 평균 한 달에 30만 원, 절반인 15만 원 추가. 총 240만 원. 제 월급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것도 식비나 경조사비, 병원비는 제외하고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차가운 숫자들만이 제 어리석은 독립선언을 비웃으며 눈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니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장난이었어 라고 말하면 남자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왜요? 문제 있어요? 서연이 펜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능력이 안 되나 보죠. 안 되면 그냥 말해요. 예전처럼 내가 먹여 살려줄 테니 대신 다시는 내 앞에서 자존심 타령은 하지 마세요. 그녀의 도발적인 한마디가 제게 남은 마지막 이성을 날려버렸습니다. 누가 능력이 안 된대. 저는 마음속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소리쳤습니다. 낼 수 있어. 다 적어. 월말에 칼같이 정산해 줄 테니 사람 무시하지 마.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종이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럼 여기 사인해요. 이번 달부터 시행하는 걸로. 아, 그리고 지난달 당신이 스마트워치 사고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서 쓴 카드값 100만 원도 은행에 갚으셔야겠네요. 가족 카드는 회수할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사인했습니다. 제 서명은 앞으로 저를 기다릴 암울한 미래처럼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금융전쟁에 공식적으로 참전했습니다. 시작부터 패배가 확실한 전쟁이었지만 어리석은 오만함은 제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텅 빈 지갑과 무거운 머리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메꿔야 할까? 사채라도 써야 하나? 저는 회사 근처 저가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음이 다 녹아 밍밍해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지작거리며 아침에 본 비용 명세서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식비를 제외하고도 한 달에 240만 원, 이번 달은 마이너스, 심지어 큰 적자였습니다. 월급날은 아직 멀었고 제 지갑에는 현금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스타벅스에 들어가 시원한 음료를 시키고 서연이의 카드를 긁으며 여유롭게 휴대폰을 봤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 카드는 우리 집 식탁 위에 남겨졌습니다. 서연은 말한 대로 했습니다. 제가 그 빌어먹을 종이에 사인하자마자 가족 카드를 회수해버렸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향 친구 지훈이었습니다. 야, 친구, 오늘 점심에 해산물 어때? 강남역에 새로 생긴 데가 있는데 대게가 그렇게 신선하대. 내가 예쁜 애들도 몇 명 부를게. 저는 메시지를 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오케이
내가 쏜다 라고 답장했겠지만 지금 제 손가락은 화면 위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5만 원으로는 조개구이 값도 안 되는데 친구들에게 한턱은 무슨. 체면상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안 되겠다. 다음에 보자.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던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참한 기분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리던 허세는 전부 아내의 돈으로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없으니 저는 평범한 술자리 하나도 망설여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점심에는 길거리 허름한 기사식당에서 제육볶음을 먹었습니다. 8,000원짜리 백반, 퍽퍽한 밥에 얇고 탄 고기 몇 점. 저는 밥을 씹으며 서연이가 사무실로 종종 시켜주던 푸짐한 도시락을 떠올렸습니다. 전부 유명 식당의 맛있는 음식에 수입 과일까지 후식으로 나왔었죠. 그때는 그녀에게 낭비라고 타박했는데 이제는 낭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지나가다 기사식당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준 씨, 웬일로 여기 계세요? 에어컨 나오는 식당만 가시는 줄 알았는데. 저는 멋쩍게 웃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냥 가끔 이런 데가 당기더라고요. 맨날 좋은 것만 먹으니 질려서, 서민적인 맛이 그리워서요. 하나니가 그들은 웃으며 지나갔지만 등 뒤에서 수군거릴 거라는 걸 저는 잘 압니다. 마누라한테 용돈 끊겼나 보네. 분명 그렇게 말하겠죠. 고통스럽게도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오후 휴대폰 요금이 미납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서연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되었죠. 하지만 오늘 통신사에서 온 문자는 연락을 유지하는 것조차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남은 돈을 긁어모아 1만 원짜리 요금을 겨우 충전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파트는 캄캄했습니다. 서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거나 방 안에 있는 모양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리 손질된 식재료도 수입 맥주도 깎아놓은 과일도 없었습니다. 생수 몇 병과 라면 한 봉지가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밥은 각자 알아서.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죠. 저는 라면을 끓여 전기세가 무서워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부엌에서 먹었습니다. 한 젓가락 삼킬 때마다 굴욕감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단지 재정적 지원만 끄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관심과 보살핌을 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자니 후회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지? 부부 사이에 돈 몇 푼 가지고 이렇게까지 계산적으로 굴다니. 내가 감당 못할 걸 알면서도 나를 모욕하려고 일부러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거야. 좋았어. 내가 고생하는 꼴을 보고 싶다 이거지. 얼마든지 버텨주지. 너한테 돈 한 푼 달라고 입 여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차라리 한 달 내내 라면만 먹고 말지. 내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겠어. 제 안에 남자라는 자존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마트에서 사온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 몫으로 샐러드와 닭가슴살, 요거트를 좀 샀죠. 거실을 지나가는데 민준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 먹은 라면, 그릇이 놓여 있었죠.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굳어있는 그의 자세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했을 겁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물어봤겠죠. 하지만 오늘 저는 묵묵히
제 할 일만 했습니다. 집 안을 무거운 침묵이 감쌌습니다. 칼과 도마가 부딪히는 소리마저 귀에 거슬릴 정도였죠. 저는 음식을 차려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지만 제 행동 하나하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닭가슴살 굽는 고소한 냄새가 공중에 퍼져 값싼 라면 냄새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저는 답을 알면서도 의례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라면도 먹을만 하더군. 신경 꺼. 저는 어깨를 으쓱하고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제 존재와 태연한 태도가 그의 눈에 가시처럼 박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은행에서 온 알림 메시지였습니다. 띵동. 평소라면 즐거웠을 입금 알림음이 이 순간만큼은 민준의 인내심에 종말을 고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 온 분기 보너스였습니다. 예상대로 4천만 원. 이번 달 월급까지 합쳐 5천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보너스 들어왔네.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치명적인 실수. 민준이 방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보너스. 민준이 화면의 숫자를 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5천만 원. 내 분기 보너스가 내 2년치 연봉이네. 휴대폰 돌려줘요. 저는 침착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내 돈이에요. 민주는 돌려주는 대신 휴대폰을 소파 위로 세게 던졌습니다. 일부러 그랬지. 그가 소리쳤습니다. 일부러 알림 소리 크게 해서 나 들으라고 그런 거잖아. 나 약 올리려고. 너는 부자고 잘났고 내 남편은 라면이나 먹는 거지 새끼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지. 망상 좀 그만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문자가 와서 본 것뿐인데 내가 당신 얘기 한마디라도 했어요? 왜 항상 내가 당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민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진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언제부터 마신 걸까요? 아마 어제 마시다 남은 양주를 마셨나 봅니다. 내 꼴을 좀 봐. 비싼 옷 입고 월급은 수천만 원씩 받고 집에 와선 얼음장처럼 차갑고 나한테 그 빚더미 각서에 사인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내 앞에서 내 성공을 즐기고 있잖아. 내가 이 집에서 개만도 못한 존재야. 민준 씨, 취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독립하자고 한 건 당신이에요. 공평하게 하자고 한 것도 당신이고 이제 와서 왜 나를 탓해요. 그딴 싸구려 독립 따위 필요 없어. 민준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호칭이 바뀌기 시작했죠. 내가 내 남편이야. 내 돈도 내 돈이라고. 카드 내놔. 당장. 그는 제게 달려들어 가방을 뒤져 지갑을 찾으려 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뒷걸음쳤지만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미쳤어요? 저는 그를 밀어내려 애썼습니다. 무슨 돈이 당신 돈이에요? 당신이 이 집에 보탠 돈이 한 푼이라도 있어요? 그 말이 비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을 내뱉는 순간 실수했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 보탠 돈이 한 푼이라도 있어요? 서연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그동안 애써 감추려 했던 모든 것을 발가 벗겼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물질적으로 기여한 게 별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집, 이 차, 이 모든 편안함은
그녀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남편의 가치가 단지 벌어오는 돈으로만 측정되는 겁니까? 굴욕감이 극에 달해 술기운과 뒤섞이자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비친 서연은 더 이상 현명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두는 간수이자 제 죄를 심판하는 판사였습니다. 그녀는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 남성성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그따위 말을 해. 저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남편이고 이 집 가장이야. 네가 돈 좀 있다고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날 빌어먹는 놈 취급해. 당신을 빌어먹는 놈 취급한 적 없어요. 서연이 얼굴을 붉히며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당신 행동을 좀 돌아봐요. 그게 남자다운 행동이에요. 술이나 마시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행패 부리는 게 존중받고 싶으면 남자답게 행동하라고요. 아, 네가 날 가르쳐. 네가 팀장이면 집에 와서도 왕 노릇해도 되는 줄 알아. 내가 남편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똑똑히 가르쳐 주지. 저는 더 이상 제 행동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제 팔이 본능적으로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건조하고 고통스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손바닥이 화끈거렸습니다. 서연의 고개가 옆으로 세차게 돌아가고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얼굴 한쪽을 가렸습니다. 순식간에 공간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 거친 숨소리와 에어컨 소리만이 맴돌았죠.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아내를 때렸어. 지난 3년간 아무리 크게 싸워도 저는 그녀에게 손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폭력을 쓰지 않는 교양 있는 남자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딱이 한 방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하얀 뺨에 제 5손가락 자국이 붉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소름 끼치는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순간 후회가 밀려왔지만 거대한 자존심이 즉시 그것을 짓눌렀습니다. 지금 사과하면 내 권위는 모두 사라진다. 이왕 때린 거 남편의 위험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그녀가 두려움을 느끼고 복종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버릇없는 태도에 대한 교훈이야. 저는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기 위해 소리쳤습니다. 앞으로 처신 잘해. 또 내 손이 올라가게 만들지 말고. 말을 마친 저는 등을 돌려 테이블 위에 있던 차키와 텅 빈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을 단 1초도 더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폐허가 된 거실에 홀로 서 있는 아내를 뒤로 한 채 저는 제가 이겼다고, 아내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따귀가 우리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을. 민준의 등 뒤로 문이 쾅 닫히면서 우리 사이에 남은 마지막 부부의 정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무덤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아픈 뺨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이 육체적 고통이 저를 그 어느 때보다 정신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쪽 뺨은 붉게 부어오르고 입술은 터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인가? 아니요. 이건 결혼에 실패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을 틀어 얼굴에 세게 끼얹었습니다.
찬물이 상처를 진정시켰지만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결심의 불꽃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가정폭력은 단 한 번이라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용서하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을 것이고 그 후는 처음보다 더 잔혹해질 겁니다. 저는 욕실에서 나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지만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먹으로 저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좋습니다. 진짜 권력이 누구 손에 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권력은 주먹이나 고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과 돈을 지배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죠. 저는 민준에게 발급된 가족 카드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플래티넘 카드 하나, JCB 카드 하나, 총 한도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체면을 위해 마음껏 쓰도록 내버려 뒀지만 오늘 밤 이 카드들은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 될 겁니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시스템 정기 점검 시간이라 온라인으로 즉시 카드를 정지시킬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넓은 집안을 서성이며 가구 하나하나를 만져보았습니다. 이 소파는 우리가 함께 골랐고 저 그림은 그가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추억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씁쓸함만 남았습니다. 저는 제 개인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떠나려는 게 아니라 계산된 이별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혼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혼하는 건 그에게 너무 쉬운 길입니다. 저는 그가 진정한 상실감을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3시쯤 문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만취해서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거실 소파에 쓰러져 바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때려놓고도 아내가 돈 내는 집, 아내가 산 소파 위에서 그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의 무심함과 이기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잠든 민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죠. 얇은 담요를 가져와 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그가 교훈을 얻기도 전에 얼어 죽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자요, 예비 전 남편. 저는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의 세상은 무너져 있을 테니까. 아침 8시 저는 VIP 고객인 신한은행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하얀색 정장을 차려입고 뺨의 옅은 멍을 가리기 위해 꼼꼼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피곤한 눈을 가리기 위해 선글라스도 썼죠. 은행 안은 시원하고 상쾌한 레몬그라스 향이 났습니다. 저를 늘 담당하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서연 고객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저는 의자에 앉아 선글라스를 벗고 직원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계좌에 연결된 박민준 씨 명의의 가족카드 전부 정지시켜 주세요. 직원은 잠시 놀란 듯 멈칫했습니다. 네, 전부 정지하신다고요? 플래티넘 카드랑 JCB 카드 둘 다요? 네, 영구 정지요. 지금 바로 처리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 심각한 표정을 본 직원은 뭔가 짐작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저와 민준 사이에 재정적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 상담을 받는 젊은 부부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하지만 희망은 양쪽이 함께 가꾸지 않으면 결국 시들고 맙니다. 처리됐습니다, 고객님.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박민주님 명의의 카드로는 어떤 거래도 불가능합니다. 고마워요. 저는 영수증을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그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 좀 해줄 수 있어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고객님. 마지막 거래는 3일 전 강남의 한 맥집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도시를 환하게 비추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는 방금 남편의 가부장적인 허세의 생명줄을 제 손으로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지웠습니다. 알릴 필요 없습니다. 진실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예기치 못한 충격이 교훈을 더욱 뼈아프게 만들 테니까요. 저는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서연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제 커리어를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민주는 그저 그의 마지막 평화로운 아침을 즐기게 놔두죠. 저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잠에서 깼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프고 목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끊어진 필름처럼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다툼, 고함, 그리고 허공을 가르던 제 손.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출근한 지 오래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도 쪽지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정돈되어 있었죠. 저는 여전히 얼얼한 오른손을 주무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때렸어. 그 사실에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지만 어젯밤 그녀는 너무 심했습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죠. 정신 차리게 하려면 따귀 한 대쯤은 필요했습니다. 여자는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 하지만 서연의 성격을 압니다. 그녀는 뒤끝이 길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갑은 텅 비었고 카드는 그녀가 정지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저는 그냥 겁을 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을 무마하려면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조금 져주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목적만 달성하면 되죠. 저는 휴대폰을 들고 서연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아침에 늦잠 자서 당신 못 보고 나왔네. 어젯밤 일은 내가 너무 취해서 그랬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 내가 잘못했어. 점심은 먹었어. 저녁에 일찍 와. 맛있는 거 사줄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달콤한 사과 메시지를 보내면 그녀의 마음도 누그러질 겁니다. 여자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콤한 말에 약하죠. 오늘 저녁에 외식하고 꽃다발 하나 사주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녀는 다시 제게 카드를 주고 예전처럼 저를 지원해 주겠죠. 메시지 옆에 일이 거의 바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분, 2분, 10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혀를 찼습니다. 바쁜 회의 중이거나 튕기는 거겠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냉장고를 뒤졌지만 먹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문득 오늘 지훈이와 쇼핑 약속이 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지훈이가 수입 정장을 싸게 파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다음 주 중요한 고객을 만나려면 제대로 된 옷 한 벌이 필요했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꽤 큰 수수료를 받게 될 거고 그걸로 서연이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친구. 오늘 점심 먹고 바로 가자. 내가 너 데리러 갈게. 오케이. 근데 오늘은 네가 쏘냐, 내가 쏘냐. 나 돈 없는데. 지훈이 신나서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비웃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쏜다. 어제 마누라 한번 잡았더니 아주 고양이 앞에 쥐가 됐어. 돈 걱정은 붙들어 매라고. 저는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히 멋졌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큰 계약을 따내고 서연의 얼굴에 돈다발을 던져줄 상상을 하니 이마에 주름이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갑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신용카드들이 들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제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들이 이제는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 되었다는 사실도, 제 가식적인 사과가 가라앉는 배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훈을 태우러 가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기분이 들떴습니다. 지훈은 저와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지만 서울에서 저보다 더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 월세방에 살며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죠. 그래서 그를 만날 때마다 저는 제가 꽤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내 덕이긴 하지만 저에겐 좋은 집과 차, 그리고 세련된 겉모습이 있으니까요. 지훈이 차에 타며 감탄했습니다. 야, 차 진짜 조용하다. 에어컨도 빵빵하고 내 오토바이는 완전 찜통인데 진짜 네가 제일 부럽다. 민준아, 돈 많은 아내 만나서 좋겠다. 지훈의 말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제 열등감이라는 종기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씩 웃으며 운전하면서 인생 선배처럼 훈계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아내는 남편 말 잘 듣게 해야지. 우리 남자가 가장인데 여자가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게 놔둘 수는 없잖아. 내가 평소에 마누라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도 집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야. 진짜 서연이 누나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팀장님이잖아. 지훈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회사에서나 팀장이지 집에 오면 그냥 내 여자일 뿐이야. 저는 신나게 허풍을 떨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만족감에 부풀어 올랐죠. 어제 말이야. 그 여자가 돈 문제로 나한테 대들더라고. 그래서 확 뺨을 한 대 갈겼지. 눈에서 별이 번쩍했을걸. 그랬더니 바로 깨갱하더라. 오늘 아침에는 미안하다고 빌면서 카드에 돈도 더 넣어줬다고. 저는 가슴 주머니에 든 두툼한 지갑을 두드리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지훈은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짜 존경한다. 난 결혼하면 마누라한테 잡혀 살까봐 걱정인데 너한테는 비법이 다 있었구나. 나중에 비법 좀 전수해줘. 별거 아니야. 저는 하하 웃었습니다. 중요한 건 기세야. 네가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오히려 더 잘 산다는 걸 보여줘야 해. 여자는 버려지거나 무시당하는 걸 제일 무서워하거든. 우리가 무심할수록 더 매달리게 되어 있어. 우리는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곳의 화려함이 저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저는 위풍당당하게 걸으며 지훈을 값비싼 명품 매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내의 돈으로 이룬 성공한 남자의 품격을 지훈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다 골라. 내가 사줄게. 저는 호기롭게 선언했습니다. 지갑 속 현금은 몇만 원뿐이었지만 카드가 있으니 걱정 없었죠. 한도가 수천만 원인데 긁어도 닳지 않을 겁니다. 지훈은 10만 원짜리 셔츠를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야, 너무 비싸다. 그냥 구경만 하자. 에이, 뭘 그래.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냥 골라. 오늘 내가 쏜다고 했잖아.
남자가 쇼핑하면서 가격표 보는 거 아니야. 저는 아름다운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권력, 부, 그리고 아내의 복종이라는 환상. 제가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광대극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일한 관객이었던 서연은 이미 오래전에 퇴장했다는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 다가올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었죠. 우리는 피에르 가르댕 남성복 매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정교하게 재단된 정장들을 비추고 있었죠. 새 옷감과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코를 찔러 제 소유욕을 자극했습니다. 검은 유니폼을 입은 아름다운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안목 있는 신사처럼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네이비 색상으로 정장 한 벌 골라주세요. 가장 좋은 원단의 젊은 감각이면서도 외국 바이어를 만날 때 입을 수 있게 격식 있는 걸로요. 직원은 재빨리 저를 신상품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멋진 정장 한 벌을 꺼내왔습니다. 바느질은 섬세했고 원단은 부드럽고 시원했죠. 이번 가을 신상 컬렉션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고급 울 소재라 구김이 적고 흡습성이 뛰어나 고객님처럼 멋진 분께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정장을 몸에 대보고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완전히 다른 박민준이었습니다. 더 이상 돈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실패한 남자가 아니었죠. 거울 속에는 위험 있고 매력적인 성공한 사업가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은 마치 맞춤 제작한 것처럼 제 넓은 어깨를 감싸고 큰 키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옷깃을 정리하자 지훈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야, 진짜 멋있다. 영화배우 같아. 이 옷 입고 계약하러 가면 어떤 바이어가 거절하겠냐. 직원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객님을 위해 만들어진 옷 같네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얼마죠? 저는 옷자락을 쓰다듬으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네, 이 제품은 150만 원입니다. 지우는 가격을 듣고 깜짝 놀라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150만 원? 미쳤다. 그냥 딴 데 가서 이 30만 원짜리 사 입자. 저는 지훈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가난함이 안쓰럽게 느껴졌죠.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싼 게 비지떡이야. 이 30만 원짜리는 없어 보이잖아. 우리가 큰 비즈니스를 하려면 겉모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15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라도 살 거야. 저는 직원을 향해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포장해 주시고 저기 와인색 실크 넥타이도 하나 추가해 주세요. 눈에 띄게. 네, 알겠습니다. 총 162만 원입니다. 계산대로 와주시겠어요? 저는 마치 황제처럼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권위의 상징인 검은색 플래티넘 카드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이것은 서연이 1년 전에 만들어준 한도 3천만 원짜리 카드였습니다. 저는 주로 큰 금액을 결제할 때 이 카드를 썼고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두 손가락으로 카드를 집어 거만한 미소와 함께 계산원에게 건넸습니다. 일시불이요. 그 순간 저는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 발밑에 바로 나락이 펼쳐져 있고 저를 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계산원은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들고 능숙하게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기댄 채 쇼핑이 끝나면 5성급 호텔 해산물 뷔페에 갈 계획에 대해 지훈에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끝나면 그랜드 호텔 가서 랍스터 뷔페나 먹자. 거기 랍스터가 그렇게 신선하대. 마음껏 먹어.
돈 좀 있다고 쪼잔하게 굴면쓰나 지우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덕에 호강한다. 친구야. 삑삑삑. 단말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결제가 성공했을 때 나는 경쾌한 소리와는 달랐죠. 계산원이 눈살을 찌푸리며 화면과 제 카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지만 여전히 건조한 오류음만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직원이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단말기 문제인가 보네요. 이 카드 한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직원은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카드의 칩 부분을 조심스럽게 닦은 후 다시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계산대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안 되네요. 고객님, 승인 거절이라고 뜹니다.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피가 귀로 쏠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어제만 해도 이 카드로 담배를 샀는데 설마 서연이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감히 그렇게 못해. 내가 체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분명 기계 오류일 거야. 말도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요즘 은행들 일 처리하는 게 왜 이래? 알았어요. 다른 카드 쓸게요. 저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서연이 만들어준 JCB 카드였습니다. 저는 위험을 되찾으려는 듯 카드를 계산대 위에 던졌습니다. 이걸로 긁어봐요. 이건 확실히 될 테니까. 옆에 서 있던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냐? 아니면 내가... 나도 돈 없는데. 걱정 마. 저는 속으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전산 오류일 뿐이야. 꼭 필요할 때마다 이러더라. 저는 계산원의 손놀림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영원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삑, 삑, 삑. 또다시 그 빌어먹을 소리가 났습니다. 단말기는 거래 실패를 알리는 작은 영수증을 뱉어냈습니다. 계산원은 난처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죠. 고객님, 이 카드도 거절되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 개의 카드, 서로 다른 은행, 동시에 전산 오류가 난리가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군중 속에서 발가 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선망의 눈으로 보던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이제는 호기심과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150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번쩍이는 구두를 신은 남자가 계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해봐요. 저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두 개 다 다시 해보라고. 왜 안 되는 거야? 카드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계산원은 참을성 있게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봤습니다. 고객님, 혹시 현금이나 계좌이체는 안 되실까요? 제 지갑 속 현금은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계좌이체 300만 원 월급이 들어오는 제 개인 계좌는 월 초에 자질구레한 빚을 갚느라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완전히 빈털터리였습니다. 저는 도움을 바라는 눈으로 지훈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제 눈을 피하며 휴대폰을 보는 척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아마 저와 함께 있는 것이 창피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는 지갑을 뒤져
혹시 남은 카드가 없는지 찾았습니다. 대학 시절에 쓰던 낡은 농협 체크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잔액이 몇천 원 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카드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봐요. 직원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며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카드를 긁자 이번에는 카드 오류가 아니라 잔액 부족 메시지가 떴습니다. 카드는 되네요, 고객님. 그런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35,000원밖에 없네요. 그녀의 말은 어제 서연에게 맞은 뺨보다 더 아픈 두 번째 따귀가 되어 제 얼굴에 날아왔습니다. 35,000원. 그것이 아내에게 큰 소리치던 이 가장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발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몸에 걸친 정장은 불에 달군 쇠 갑옷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당장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죠. 고객님, 직원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혹시 가족분께 전화해서 은행에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보안 문제로 카드가 잠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족에게 전화하라고요? 이 카드들에 대한 권한을 가진 유일한 가족은 서연이었고 그녀는 무섭도록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9알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고객센터와 연결되는 동안 계산원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단말기와 연결된 컴퓨터 화면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본 듯했습니다. 아, 고객님. 시스템의 상세 오류 코드가 업데이트되었네요. 저는 휴대폰을 내리고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낳는 것 같았죠. 무슨 오류인데요. 직원은 제가 창피할까봐 주위를 살피며 저와 지훈만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시스템에 따르면 이 카드는 주카드 소유자의 요청으로 영구 동결 및 해지 처리되었다고 나옵니다. 플래티넘 카드와 JCB 카드 모두 동일한 상태입니다. 주카드 소유자, 그 세 단어는 제게 남은 마지막 체면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주카드 소유자는 서연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부카드 소유자, 일시적으로 돈 쓸 권한을 부여받은 기생충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그녀가 원하면 언제든 빼앗을 수 있는 것이었죠. 제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고 다시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우는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이상한 생물체 보듯 쳐다봤습니다. 내 마누라가 카드 정지시킨 거야?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마누라를 가르쳤다며, 네가 가장이라며. 지훈의 질문은 제가 쓰고 있던 가면을 찢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업가도 위험 있는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에게 빌부터 사는 가난뱅이였고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생명줄이 끊긴 신세였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게 생겨서 마누라 카드를 쓰네. 뭔가 잘못해서 용돈 끊겼나 봐. 꼴 좋다. 남자가 돈도 없이 쇼핑을 와. 그 속삭임들이 바늘이 되어 제 살을 찔렀습니다. 저는 계산대 위에 카드들을 허둥지둥 집어 지갑에 쑤셔 넣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카드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카드를 주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 앞에 고개를 숙여 부서진 자존심 조각을 줍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그냥 안 살게요. 저는 직원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한테 다시 물어봐야겠어요.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요. 저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제 것이라고 생각했던 정장을 급히 벗어 직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제는 손에 닿을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피에르 가르댕 매장에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빠져나왔습니다. 지훈이 뒤에서 헐레벌떡 따라왔습니다. 야, 민준아, 같이 가. 왜 이렇게 급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굴욕감이 온몸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구 앞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자신 앞에서 발가벗겨졌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저는 차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침의 존경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동정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죠. 이제 어쩔 거냐? 지훈이 물었습니다. 해산물 먹으러 가긴 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뭘 먹어? 카드 다 막힌 거 못 봤어. 내 주머니에 5만 원밖에 없는데 포장마차 가서 오뎅이나 먹을 거면 가자. 지훈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나도 이제 가봐야겠다. 와이프가 애 데리러 오라고 연락 왔네. 너는 집에 가서 마누라랑 잘 해결해봐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허풍 좀 그만 떨어. 잘난 척 하다가 개망신만 당하잖아. 말을 마친 지훈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없이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제가 한턱 내겠다고 했던 그 친구는 제가 돈이 없어지자마자 저를 버렸습니다. 우정도 제 체면도 결국에는 얇은 지폐 한 장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끄러운 주차장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주변의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저의 고독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 분노를 누군가에게 쏟아내야 했고 그 대상은 서연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저는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화면에 남편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아침 내내 이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이 올 줄 알고 있었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민준의 거친 숨소리와 시끄러운 길거리 소음, 그리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서연. 왜 내 카드를 막아? 친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망신 주니까 속이 시원해.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고 그가 소리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겨울 호수처럼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민준 씨, 이상한 걸 묻네요. 오늘 아침에 돈은 각자 알아서 쓰기로 합의서에 사인했잖아요. 그 카드는 제 계좌에 연결된 가족 카드고 그 안에 돈도 내 돈이에요. 내가 내 카드를 정지시킨 게 뭐가 잘못됐죠? 그래도 나한테 말은 해줬어야지. 이건 비겁한 짓이야. 백화점에서 물건 사려는데 카드가 막혀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창피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아내 돈 못 써서 창피해요. 그럼 아내 뺨을 때리고 아내를 무시한다고 욕했을 때의 창피함은 느껴봤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카드 풀어. 나 기름도 넣어야 하고 점심도 먹어야 한다고. 싫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독립하고 싶으면 끝까지 독립하세요. 당신도 손발 멀쩡하고 직업도 있으니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아요. 나는 당신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고 떼쓰면 다 들어주는 엄마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지원을 끊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당신, 감히. 민준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내 아내잖아.
아내는 하녀가 아니고 공짜 은행도 아니에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뺨을 한 대 때렸고 나는 당신 카드를 끊었어요. 공평하죠? 아, 그리고 오늘 저녁밥 안 할 거니까 알아서 챙겨 먹어요. 저는 그가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아팠지만 악성 종양을 도려내기 위해 필요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주었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짓밟았습니다. 이제는 그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였습니다. 화면이 꺼진 휴대폰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넉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에서 집까지 오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서울의 햇살은 뜨거웠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체크카드에 남은 3만 5천 원과 몇천 원의 현금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 이틀은 버틸 수 있을까요? 아파트에 도착해 공동현관에 카드키를 댔습니다. 다행히 카드키는 작동했습니다. 적어도 저를 길거리로 내쫓지는 않았군요.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이 평소보다 가랬고 벽에 걸려있던 그림 몇 점과 장식용 화분들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옷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옷장 안의 절반, 즉 서연의 옷들이 사라졌습니다. 침대 위에는 깔끔하게 포장된 큰 여행 가방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온 걸까요? 그녀는 간단한 실내복 차림에 머리를 높게 묶고 있었습니다. 고독해 보였지만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디가? 저는 두려움에 목이 잠겨 물었습니다. 아까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심한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서연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잠시 나가 있으려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원룸 하나 구했어요. 왜?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나 피했습니다. 카드 문제 때문에 집을 나간다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카드 다시 풀어줘. 다시는 낭비 안 할게. 제발 가지마.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네요. 민준 씨.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삶의 태도가 문제라고요. 당신은 나를 무시하고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나에게 의지해서 살고 싶어 하죠. 가장이 되고 싶어 하면서 책임은 지기 싫어하고 나 이제 지쳤어요. 내가 변할게. 저는 맹세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술도 안 마실게.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줘. 기회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민준 씨. 서연이 테이블 위에 놓인 전기세, 수도세 고지서를 가리켰습니다. 기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 비참해 보였죠. 어젯밤의 그 난폭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아침 아내를 가르치겠다던 그 거만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재정적 버팀목이 사라지자 그는 나약한 어린아이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끌었습니다. 마룻바닥 위로 바퀴 구르는 소리가 제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제 집이고 제가 공들여 만든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떠나야 했습니다. 민준을 이 집에 홀로 남겨두고 그가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게 해야 했습니다. 한 달간 별거예요. 저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나는 다른 곳에서 살 거예요. 당신은 여기 남아서 집을 지켜요. 하지만 똑똑히 들어요. 나는 어떤 돈도 지원하지 않을 거예요.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그리고 당신 식비까지 전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 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한 달 동안 월급 300만 원으로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건 당신 사정이죠.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남자라면서요. 자존심이 있고 독립하고 싶다면서요. 지금이 그걸 증명할 때예요. 만약 한 달 뒤에 빚 하나 없이 모든 공과금을 해결하고 무엇보다 그 가부장적이고 유치한 생각을 바꾼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죠. 만약 못하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못하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서명된 이혼 서류가 법원으로 보내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로 만나게 되겠죠.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하면 실행한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바람이 부는 복도로 나섰습니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독립적인 삶, 행운을 빌어요. 안녕.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단호하게 닫혔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약해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의 사랑이 안타까워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문 안쪽에서 민주는 넓지만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웃음소리도 따뜻한 음식 냄새도 화풀이하거나 기댈 아내도 없었습니다. 텅 빈 지갑과 지불해야 할 고지서들, 그리고 그 자신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30살 남자의 인생 첫 교훈은 이제 막 0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